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설 안에서 구체적인 문장들을 뽑아보기로 하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멜키아데스 이 집시였죠. 이 집시의 양피지 기록들은 이게 창작 방법인데 메타픽션적인 소설이라고 그랬죠. 이 픽션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읽었던 게 이 양피지에 쓰인 것이었다는 거죠. 아이는 전체적으로 벙벙하게 부풀어 올라 있고 피부는 바싹 마른 가죽 같은 시체로 변해 있었는데 마지막에 태어난 그 돼지꼬리 달린 아이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개미떼들이 다 모여들어 아이의 시체를 마당에 있는 돌투성이 새끼를 통해 어렵사리 개미 소굴로 끌어가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꿈쩍도 할 수 없었다. 혼수 상태에 빠져 몸이 굳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이로운 순간에 멜키아데스가 남겨둔 결정적인 해결 코드들이 그에게 떠올랐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양피지의 헌사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양피지에 그 헌사가 있었는데 이게 예언이죠. 일종의 가문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있고 누구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있죠? 부엔디아 밤나무 아래 묶여있죠. 고독하게 묶여있습니다. 묶여있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밥이 되고 있다. 이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그것은 멜키아데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포함하여 가문의 100년을 예측해 놓은 역사였다. 이게 이 소설이라는 거죠. 아마란타 우르술라에 대한 사랑으로 혼란스러워진 무렵 아우렐리아노는 그 역사의 마지막 보호장치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멜키아데스는 사건들을 인간의 전통적인 시간 속에 배열해 놓지 않고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상사들을 모두 한순간에 공존하도록 압축시켜 놓았던 것이다. 이게 이 소설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선형적인 시간이 아니고 선형적인 시간도 흐르긴 하죠. 그죠? 마콘도의 성립부터 마콘도의 이 쇠락까지 또는 결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시점까지. 근데 그 시간은 동시에 원한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세대가 우르술라에 의해서 관통하면서 마구 뒤섞이죠. 마구 뒤섞입니다. 이게 기존의 패밀리 사가하고는 가족 소설들은 또 다르죠. 세대마다 다르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혼종적인 질서, 질서 아닌 질서들이죠. 이 무질서 또 혼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피지 기록이 결국은 이 소설이었다는 것을 맨 마지막에서야 독자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마콘도라는 장소의 장소가 이 소설을 읽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그랬죠. 처음에 낙원으로 형상화됩니다. 우르술라 하면은 여러 소설들에서 등장하는데 D.H. 로렌스의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서도 어슐라가 나오죠. 우르술라. 그리고 미국이죠. 미국의 아주 뛰어난 SF 작가 어슐러 르귀인이라는 사람도 있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우르술라는 모계의 전통을 잇고 있는 인물입니다. 생활력도 아주 강하고요. 비교적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에 120살쯤 돼서 세상을 떠나는 걸로 그려지죠. 이 6세대를 거의 관통하는 인물입니다. 우르술라의 근면성도 남편 못지 않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활동적이고 세밀하고 엄격하고 불굴의 활력을 지닌 우르술라는 항상 사라사 치마가 부드럽게 사각거리는 소리를 달고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집안 어느 곳에서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사탕을 만들어서 집안의 불을 일구기도 하죠. 우르술라 덕분에 흙을 다져서 만든 집안 바닥, 석회를 바르지 않은 진흙담, 자신들이 손수 만든 거친 목재 가구들은 늘 깨끗했고 옷을 보관하는 오래된 장롱들은 은은한 박하향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우르술라하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만든 마콘도예요. 마콘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남자였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마을 집들을 적절하게 배치시켜 모든 집들이 같은 노고를 들여 강물을 길어 먹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더운 시각에는 어떤 집이 다른 집에 비해 햇볕이 더 많이 드는 일이 없도록 길들을 설계했습니다. 채 몇 년이 되지 않아 막곤도는 300명의 주민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마을보다 잘 정비되고 부지런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실 막곤도는 주민들 가운데 30살이 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행복한 마을이었습니다. 하나의 유토피아를 보여주죠. 에덴 동산의 남미, 라틴 아메리카적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설에 신화적 모티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아마란타가 계속 짜는 그 수위들 있죠. 이건 페넬로페 얘기들이고요. 또 호세 아르카디온가요? 어디 한국의 동해까지 오죠. 이 소설에서 일본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안정요 번역본에서는 한국의 동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해까지 전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오는 그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이 패러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온갖 그 동서양의 신화적 모티프들이 변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덴 모티프가 막곤도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막곤도입니다. 원형적인 장소죠. 죽음도 없고 질서가 잘 잡힌 그런 행복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쟁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 이 멜키아데스가 가지고 온, 집시들이 가지고 온 뭐 서구 문물들이나 또 향락들, 이 파리의 창녀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향락들과 함께 결국은 막곤도 콜롬비아에서 터진 내전이 막곤도까지 침입해 들어오죠. 그 앞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전면에 나섭니다. 전쟁이 터졌다. 전쟁은 이미 석 달 전에 터졌었다.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 사실을 제때 알았던 사람은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 이 사람이 조정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군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죠. 이제 이 막곤도가 국가 권력에 포획되는 순간이죠.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자율적인 시공간이 이제 국가에 포섭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어쩌고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하느냐 파란색으로 칠하느냐 가지고 싸우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는 군대가 막곤도를 기습 점령하러 오고 있을 때도 그 얘기를 아내에게조차 하지 않았다. 근데 이 마스코트에게 딸이 7인가 있었죠. 여기 또 막내딸하고 이 부엔디아 집안의 누구하고 좋아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군인들은 동이 트기 전 노새가 끄는 대포 두문을 이끌고 행정 권력과 무력 권력, 군대가 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 학교에 진을 쳤다. 오후 6시부터 통금이 실시되었다. 전보다 더 심한 가택 수색이 집집마다 행해졌는데 이번엔 농기구들까지 압수해 갔다. 그들은 노게라 박사를 질질 끌어내 광장에 있는 나무에 묶어놓고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총살시켜버렸다. 곳곳에서 총살 사건이 벌어지죠. 니카노르 신부는 공중부양의 기적을 행해 초콜릿 먹고 공중부양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겠다 하는 허무맹랑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또 이제 종교의 문제, 종교의 폭력성에 관한 얘기들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군 당국자들을 감동시키려 했다가 어떤 병사의 총 개머리판에 맞아 머리 깨져버렸다. 자유파들의 흥분은 소리 없는 테러 속으로 사그라들었다. 이 자유파와 보수파의 대결인데 보수파는 일단 카톨릭 쪽이고 이 자유파는 개신교 쪽에 가깝죠. 이 혁명을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카톨릭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얘기한 소설을 볼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게 출처들입니다. 출처는 곳곳에 다 밝혀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천일 전쟁에 관한 그 소개인데 영어로 나오는 유튜브입니다. 여기 사진들을 중요한 사진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골들 보십시오.
이 자유파와 혁명파들이 싸웁니다. 파란 깃발, 빨간 깃발이 있죠. 이 콜롬비아 깃발인 것 같고요. 이 콜롬비아 깃발 아래 이 자유파와 혁명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내전을 우리도 뭐 경험한 바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세계 그 같은 민족끼리 벌어진 전쟁에서 가장 뭐랄까요? 희생자, 피해자를 많이 낳은 전쟁이 한국전쟁이기도 하죠. 한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란 말이 참 무색합니다. 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면 또 달라 보입니다. 특히 현대사를 바라보면은 이 그림 한 장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우리의 부엔디아 대령이 있고 부엔디아 대령이 이끌고 갔던 21명의 병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허망한 전쟁, 권력의 고독입니다. 지금 읽어도 이건 선명하게 와닿아요. 곳곳에서. 권력 참 고독한 거죠. 고립되어 버립니다. 고립되어 버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존합니다. 그게 무속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내적인 그 힘, 이게 자존감이든 뭐든 내실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소유의 문제도 그렇고 권력의 소유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졌을 때는 뭔가의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포로가 되는 거죠. 서서히 정신적으로 포로가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허망한 전쟁, 권력의 고독. 이 권력의 고독에 빠져서 고립되어 버립니다. 우리 부엔디아 대령이 그렇죠.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 영어 버전, 안정의 버전은 게리넬도라고 그러는데 이 G를 해라고 발음해야 되죠. 스페인어에서는.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 바로 우리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외조부를 모델로 한 인물입니다. 이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부엔디아 대령, 호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친구입니다. 절친입니다. 전쟁의 험함을 최초로 인식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마콘도의 민군 총책임자 자격으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과 일주일에 2번씩 전신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자주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겼는데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자신의 가정사에 관한 것까지도 언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차츰차츰 그리고 전쟁이 격해지고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그의 이미지는 비현실의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부호화된 점과 선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부정확해져 갔으며 그 점과 선들이 단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모여 조합되곤 했지만 그 단어들은 점차 모든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전쟁이 격화하고 장기화할수록 이제 전쟁의 결과로 사람들의 내면을 장악한 것은 허망감, 깊은 허무들, 환멸들이겠죠.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은 결국 전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실제적인 행동이었고 젊음을 거부할 수 없는 열정이었던 전쟁이 이제는 막연한 개념, 다시 말하면 공허한 그 무엇으로 변모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장기화되는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다 미치죠. 미칩니다. 미치고 그 환멸을 못 벗어나죠. 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을 소재로 한 영화 알카포네라는 영화, 알포인트 가무성이 주연한, 거기 서서히 미쳐가죠. 그리고 그 조집 콜레드의 어둠의 시면을 원작으로 한 영화 지옥의 묵시록도 있죠. 미쳐갑니다. 이런 전쟁과 인간성, 인간의 뭐랄까요, 퇴행, 이런 문제를 연결해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환멸과 권력의 고독에 관한 얘기들도 아주 깊이 있는 사유를 보여주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봐왔듯이 혁명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는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이게 정치적 흥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혁명 정신이 점점 후퇴해 갑니다. 어디에서나 봤던 거죠. 프랑스 혁명이든 또 한국에서도 한국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라틴 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하되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압축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압축판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여러분과 여기에서 함께하기 어려우니까 도서관에 가셔서 이 PPT를 켜 놓으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이런 문장이 나오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전쟁, 권력의 고독. 권력 참 고독합니다. 저는 권력의 정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독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고독이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어떤 공허에서 비롯된 고독이라면, 자기 파괴적인 고독이라면 자기만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곳곳에서 파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우울한 현실입니다. 나 여기 결정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란 기차의 습격이에요. 이 기차가 문명의 상징인 기차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그 이전의 관계들이 다 파괴돼 버리죠.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차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차가 미디어, 근대적 미디어,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를 가능하게 했고요. 신문 잡지를 비롯한,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가능하게 했고, 전쟁의 반경을 전 지구적 규모로 확장해 나가기도 했죠. 이 철도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확장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동력은 증기기관이었죠. 미디어와 근대 소설의 연결을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기차나 증기선이 없으면 근대 소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소설에서 혈윤이든 무정이든 뭐든 이 만세전이든 기차가 없이는 이 서사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이 기차,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란 기차. 이 기차가 마콘도에, 아까 우리 사파를 봤었죠? 이게 마콘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콘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마콘도는 무시무시하게 울려 퍼지는 기적 소리와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로 뒤흔들렸다. 지난 몇 주 동안 침묵을 놓고 철로를 깔고 있는 인부들이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100여 개에 이르는 방정맞은 호루라기인가 탬버린인가 하는 것을 불고 두들겨대며 예루살렘의 물약 제조 천재들이 조제한 뭔지도 모르는 그 엉터리 혼합약의 효능에 대해 떠버리면서 돌아온 집시들의 새로운 수작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집시는 어떤 외부의 침투를 얘기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기적소리와 거친 숨소리나 혼란으로부터 안정을 되찾은 주민들은 모두 길로 쏟아져 나와 기관차 위에서 손을 흔드는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를 보았고, 이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17명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트리스테가 슬픔 이런 뜻이죠.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를 보았고 예정보다 8달이나 뒤늦게 마을에 처음으로 도착한 꽃으로 장식된 기차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많은 불안과 확신을, 많은 즐거움과 고난을, 많은 변화를, 재난을, 향수를 마콘도에 실어 날라야 했던 그 아무것도 모르는 노란 기차를, 이 아무것도 모르는 노란 기차가 이 마콘도의 평화, 행복을 다 파괴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게 마콘도를 하나의 그 고립된 유토피아로 상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신화적 과거를 끊임없이 소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죠. 이 경우에 이 마콘도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외부와의 끊임없는 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신화적인 세계에 갇혀서 파괴된 질서를 그리워하면서, 질서 이전의 세계죠. 그리워하면서 여기에 긴박되어 있다 보면은 어떤 비전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전이라면 묵시록적인 비전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무너져버린 비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전 세계와의 다양한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그 세계를 구성해 갈 수 있어야 됐는데, 마르케스가 보기에는 그 구성의 힘을 발휘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르케스의 노벨문학상 그 수상 소감의 제목이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입니다. 근데 이 고독이라기보다는 고립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과 독재 속에서 서서히 고립되고, 그 고립도 많은 경우 또 외세에 의해서 조작되는 측면도 있죠. 이 고립을 통해서 새로운 제3의 길, 뭐랄까요. 새로운 소통과 결합을 통한, 연대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앞에서 얘기했던 바나나 농장 파업입니다. 대규모 파업이 전개되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죠. 경작은 중단되었고 과일은 나무에서 썩어 떨어졌고 차량 120량이 연결된 기차들은 지선들에서 멈춰 있었다. 아까 철도 파업이 있었죠. 마을들은 할 일이 없이 노는 노무자들이 넘쳐 흘렀다. 터키인들의 거리는 여러 날 계속해서 토요일처럼 계속 붕괴됐고 학급 호텔의 당구장은 24시간 동안 영업을 해야 했다. 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군대가 공공질서 유지 임무를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그 당구장에 있었다. 그가 비록 예감 같은 걸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해도 소식은 헤르넬도 마르케스 대령이 그에게 사형 집행 장면을 보도록 허락했던 그 아득한 옛날 아침부터 그가 왔던 죽음의 통보처럼 들렸다. 아침부터 그가 들어왔던 죽음의 통보처럼 들렸다. 이 바나나 농장에 파업하면서 3,000명 이상이 기차에 실려서 수장되었다라고 했는데 역사적 사실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해서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과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도 얼마든지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소설적 진실이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소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진실 사이에 우리 독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그 아이를 그곳에 내려놓자마자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쓰러졌고 곧이어 무자비한 군대는 그 빈 공간과 무릎을 꿇은 여자와 건기의 드높은 하늘빛과 우르술라 이구아란이 수없이 많은 동물 형태 캐러멜을 팔았던 창녀 같은 세상을 휩쓸어 버렸다. 폭력이 이 세상을 휩쓸어 버렸다는 거죠. 여기 보면 법률 고개사들의 변신 장면이 눈부십니다. 이 법률 고개사들이 온갖 사실들을 은폐하죠. 은폐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것들도 한국의 현실과 만나는 지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은 옛날 지금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잘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살이 벌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은폐를 해요. 은폐를 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든 뭐든 이런 거 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해 전국적으로 수천 번이나 되풀이해 유포한 공식 발표는 결국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고, 참 언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아닌 모양이죠. 만족한 노동자들은 모두 가족을 찾아 돌아갔으며 바나나 회사는 비가 그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믿게 만들었다. 이 바나나 농장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한다 그랬죠. 이 미국 자본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콜롬비아 정부가 했던 거죠. 끝없이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야기된 공공재난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효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는 예측 때문에 계엄령이 계속되었지만 군인들은 영내에 머물러 있었다. 낮이면 군인들은 물이 벙벙하게 찬 길을 돌아다니며 바짓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채 아이들과 함께 배가 조난을 당하는 놀이를 하곤 했다. 군인들은 여기 즐기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학살 현장에서 밤이 되고 통행금지가 실시되면 그들은 총 개머리판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용의자들을 잠자리에서 끌어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길로 데려가 버렸다. 낯설지 않죠?
근데 남미 소설, 칠레 소설이 칠레나 멕시코에 읽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남미 소설은 한국의 현대사를 비추는 또 다른 거울이기도 해요.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포구령 제4호와 관련된 불량배들, 살인자들, 방어범들, 소유자들은 색출과 처형은 계속되었지만 전두환 정권이 행했던 삼천교육대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의사의 구현을 이 슬로건 내걸고 했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익숙하죠? 꼭 이런 애들은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우죠. 군사당국은 그 사실을 희생자들이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 사무실은 소식들을 찾아 나선 친척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참 익숙하죠? 칠레 가면 이런 게 너무 또 익숙합니다. 꿈을 꾸신 게 틀림없습니다. 마콘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긴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장교들은 그렇게들 주장하곤 했다. 제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노조 지도자들을 몰살시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 그 사실들을 은폐합니다. 은폐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부, 군부죠. 군부의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은폐합니다. 여기에 정하는 게 문학일 수밖에 없죠. 어떤 게 진실이냐 묻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버네너 매서커입니다. 따라볼까요? 버네너 매서커. 그러니까 바나나 매서커입니다. 바나나. 우리는 바나나라고 해야 돼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제 슬픈 사연이 있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욕 옆에 이타카라는 그 대학 도시가 있어요. 코넬 대학이 있는. 그 동네 아이스크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아주 유명해요. 와인하고 아이스크림이 아주 유명한데 여기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닐라 주세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VA 이렇게 바닐라 그때 알아듣습니다. 약 올라 죽겠습니다. 우린 다 통하는데 이겁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후원을 등에 업은 US-backed Colombian Army가 익숙하죠? 미국을 등에 업은 콜롬비아 군대가 대략 2,000명의 콜롬비안 노동자들을 죽였다. 그죠? 어디서는 아메리칸 컴퍼니,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죠. 미국 회사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유명합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2,000명을 죽였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Who had staged a strike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안 어렵죠?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던 이 노동자들 2,000명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참 바나나도 못 먹겠어요. 사실 커피든 바나나든 요즘 뭐 이렇게 시키면 바로바로 오잖아요. 근데 어디에다가 뭐 시킨다고 했다고 딸내미한테 혼났습니다. 아빠는 말로는 무슨 뭐 유통 생태계 어떠고 얘기하면서 무슨 그러냐고. 맨날 딸내미한테 혼나면서 삽니다. 제일 무서워요. 우리 딸내미 이걸 안 봐야 되는데. 왜 딸이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마나님은 별로 안 무서운데 요새는. 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치신 대로죠. 그런가요? 그렇겠죠.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걸 대화다 치는 거겠죠. 바나나도 보면 베트남산, 필리핀산 이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 생산 노동자들의 그 노동의 과정을 조금만 떠올려 봐도 참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커피는 어떻습니까? 그 커피 노동자들 생각하면은 커피 가지고 온갖 블렌딩 다 하고 무슨 그 커피 만드는 사람 뭐라 그래요? 커피 만드는 사람 뭐라 그러죠? 바리스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커피 노동자들의 고통을 생각할까? 그럼 나는 또 맛있다고 먹죠. 공정무역 커피 뭐 얘기를 해도 참 어렵습니다. 또 먹다 보면 다 플라스틱에 담아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 고통과 죽음과 이 죄책감이 인간의 실존의 고통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것도 아주 많습니다. 바나나 그림들이 아주 많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 바나나. 콜롬비아 역사에서 바나나 대학살만 이해하셔도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아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천일의 전쟁이 있었죠. 천일 동안에 천일 전쟁이 있었고 바나나 대학살이 있었고 이 안에 이제 온갖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형식적인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전문적이기도 해서 그런데 이런 문장도 대단히 흥미진진해요. 이 한 문장 속에 5세대가 다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대부터 시작해서 5대까지. 이 한 문장에 몇 문장 한 단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들이 이걸 비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시적이지 않은 세대들인데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유령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므로써 이 환상과 이 현재가 끊임없이 교섭합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착종돼 있어요.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시적인 것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흐르는 거죠. 여기 문장의 구성에서도 그러는데 이 권의 175페이지 보면은 페르난다가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튿날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하면 시작해서 하나, 둘, 4페이지가 이어져, 4페이지가. 4페이지가 한 문장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문장은 문체 미학의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장 가지고도 논문을 쓰고도 남죠. 이런 재미들을 함께 봐야 돼요. 형식적인 흥미들이 있습니다. 구성도 있지만 문체의 흥미들이 있죠. 한국 문학에서 이런 마라톤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라톤 문장을 구성한 대표적인 작가가 박태원입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쓴 사람이 있죠. 박태원의 문장을 두고 이태준이라는 서정소설의 대가죠. 문장의 대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아주 옛것들을 좋아했던 그래서 상허라고 이름을 지었고 상고주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것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중앙일보의 학예 부장을 하면서 박태원하고 이상을 동시에 이상에게 동시에 지면을 제공해요. 그때 연재된 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는 소설하고 이상의 오감도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박태원의 문장의 특징이 쉼표를 이용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방난장 주인이 있습니다. 방난장 주인, 방난장이라는 카페인데 이게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이에요. 문장이 안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문장의 미학이 있죠. 문체의 미학이 있는데 딴 데로 됐습니다만 이런까지 포함해서 이 소설의 형식 미학 또는 문체 미학에 주목해서 읽어도 이 작품은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번역이어서 뭐 원본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뭐 번역의 운명이야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몫이죠. 네, 번역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번역자들의 차이가 있죠. 이 문장을 끊느냐 아니면 그대로 살리느냐 이런 그 번역자들의 고민들도 함께 읽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사건을 중심으로 봤죠. 마콘도의 성립부터 이제 바나나 대학살까지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온갖 관계에서는 어떤 자기의 확충으로서의 타자와의 연대의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사랑 이런 게 없습니다. 없이 다 근친상간의 관계망 속에 고립돼 버리죠. 그죠? 동종교배 속에 유폐되어 버립니다. 징벌이 따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천일전쟁과 바나나 대학살 등등을 통해서 진실이 은폐되죠. 학살의 이후에 진실이 은폐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늘의 응징이 따릅니다. 그 응징이 바로 장마입니다. 홍수입니다. 홍수.
4년 11개월 2일 동안의 장마가 이어지고 그리고 가뭄이 뒤따르죠. 이제 서서히 막곤도는 퇴락해 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죠. 이게 우리의 삶일까? 아니면 인간이 꿈꾸었던 세계의 모습일까? 철학적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공동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들 한 번쯤 꿈꾸죠. 그런 활동들도 하죠. 그게 뭐 작은 마을 운동이든 아니 연구 공동체든 아니면 유통 공동체든 우리 공부 이런 것들이 있죠. 곳곳에 이런 공동적인 삶을 모색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공동체가 강고할수록 이게 무너질 때 처참하죠. 깊은 환멸들을 남기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이게 양면성이랄까요? 어떤 운명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강렬하게 꿈꾸었던 이념일수록 깊은 환멸을 남깁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 100년의 고도를 읽어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외부와의 그 접속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내적인 안정과 외부와의 관계 설정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다단하죠. 거기에 논쟁이 벌어지고 이 대대적인 또 뭐 개혁을 내세워서 싸움이 벌어지고 하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각자 경험하고 또 지적인 지적으로 축적된 역량들 동원해서 100년의 고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막곤도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거리의 웅덩이들 속에는 부서진 가구들과 빨간 창포꽃으로 뒤덮인 짐승뼈들과 찾아왔을 때처럼 경망스럽게 막곤도를 떠났던 외지 유랑민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 바나나 열풍으로 그토록 급히 세워졌던 집들은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이 막곤도에서 이제 자본주의를 향유하죠. 여기 보면은 아까 신화적인 모티프들이 계속 변주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디오니소스적인 축제 같은 게 있죠. 누가 더 많이 먹나 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시합하는 장면 같은 거 보십시오. 이런 자본주의적 탕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 있는 탕진이 아니고 자본주의적 활락 같은 거죠.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바나나 회사는 시설을 철거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였던 옛 도시에는 부스러기들만 남아 있었다. 이건 자본주의 미래의 묵시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인류사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삶의 풍경들, 자본인 화폐라는 신을 절대신으로, 유일신으로 모시는 세계가 도달할 지점은 아마 막곤도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건 콜롬비아 얘기가 아니고 인류사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부스러기들만 남을 겁니다. 목조 가옥과 차분하게 카드 놀이를 하는 가운데 오후가 지나갔던 신선한 테라스는 몇 년 후 막곤도를 지표면에서 지워버리게 될 불길한 폭풍의 전조인 것처럼 보였던 바람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것 같았다. 그 탐욕스러운 바람이 남겨둔 인간의 유일한 흔적은 삼색 제비꽃 속에 묻혀있는 자동차에 남아있던 패트리시아 브라운의 장갑뿐이었다. 패트리시아 브라운이 미스터 브라운의 딸이죠. 그죠? 막곤도 건설 당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탐험하고 그 바나나 농장들이 번창했던 그 마법의 지역은 썩은 그루터기들만 남아있는 습지로 변했고 그 습지의 머나먼 지평선에는 그로부터 몇 해 동안 조용히 거품이 있는 바다가 보였다. 아마 SF들, 디스토피아를 그린 SF들을 떠올리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상상 가능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 화가 있죠. 이브 누구더라? 프랑스 출신인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들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네. 이쯤 오면은 이제 맨 앞에 얘기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묵시록적 비전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장악해버린 인류사의 묵시록적 비전을 100년의 고독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류는 자본의 신이 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인류들은 다 자기의 그 공간 속에 고립돼 버리죠.
우리 부엔디아 대령이 황금 물고기를 계속해서 새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녹여가지고 또 황금 물고기를 새기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집에다가 황금 쟁여놓고 계속 그걸 세보고 또 넣어놓고 다시 하고, 그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수많은 메타포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인간들이 점점 불안해지니까 이제 근거 없는 것에 의존하기 시작하죠. 요즘에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이른바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게 창궐하게 되죠. 네. 이쯤 하면 다 아시겠죠? 우리 2권의 28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황폐한 낙원의 풍경을 잠깐 보죠. 2권 289페이지입니다. 정욕에 불타올라 정신착란 상태에 빠진 그녀는 개미가 마당을 황폐화시키면서 유사 이전의 굶주림을 집의 목재로 채우려는 것을 보고 살아있는 그 개미떼가 용암의 급류처럼 다시 복도에 밀어닥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침실까지 밀려드는 것을 보았을 때야 겨우 어떻게 막을지 걱정만 했다. 아우렐리아노는 양피지들을 포기했고 다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카탈루냐 출신 학자의 편지에도 건성으로 답장을 쓰곤 했다. 두 사람은 현실감각, 시간관념, 일상생활의 리듬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289페이지 마지막쯤 보면은 비록 아우렐리아노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 아우렐리아노. 그가 그의 경쟁자만큼 격렬한 전부이긴 했다 해도 고조 할머니가 작은 동물 형태의 캐러멜을 만드는 데 바쳤던 그 불굴의 열정을 사랑을 나누는 데 집중시키라도 하는 것처럼 엉뚱한 재치와 정력적인 탐욕으로 생성적인 이 사랑 행위가 아니죠. 그죠? 어떤 자기 파괴적인 사랑 행위들입니다. 정력적인 탐욕으로 그 황폐한 낙원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아마란타 우르술라였다. 황폐한 낙원이란 말이 여기서 바로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 마콘도는 그래서 폐쇄로죠. 갇혀버렸습니다. 아우렐리아노에서 아우렐리아노로 끝나죠. 끝나는 그 회로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서 메타픽션, 소설 창작 방법에서 얘기했듯이 이 어느 집시 멜키아데스가 양피지에 쓴 기록, 100년 동안의 기록을 산스크리트어로 된 기록을 읽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죠. 돼지꼬리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안에서 폐쇄된 회로로 갇혀버립니다. 이제 여기 독자들은 이제 그러면 정말 인류의 비전은 이 정도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인식의 충격을 받겠죠. 과연 인류가 도달할 지점은 저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황폐한 땅인가? 과연 그 길밖에 없는가?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신화적 시공간으로서 마콘도만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떤 세계를 상상할 것인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요즘 붐 이후 세대들, 포스트 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붐 세대들을 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마르케스, 바르가스 요사, 칼로스 푸엔테스, 유명한 멕시코 작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끌었던 붐 세대를 이어받은 포스트 붐 세대들이 있는데 90년대, 2000년대에 활동하는 이 젊은 작가들은 이 자기 아버지 세대 작가들 또 비판하고 나오기 시작하죠. 마코토 같은 건 없다. 없고 여기는 맥콘도로 얘기한대요. 맥도날드 플러스 마콘도. 이 미국의 자본이 완전히 지배해버린 마콘도의 꿈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맥콘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무슨 꿈을 꿀 것인가? 이런 깊은 또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 요즘 젊은 작가는 또 달라요, 소설이. 이 남미의 문학적 향방이 세계 문학사의 향방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문학도 주목해야 되는데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문학 할 때 폐쇄를 갇혀버렸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점점 더 스마트폰이라는 단말기와 함께
폐쇄로에 갇혀버렸죠. 우리 니체가 얘기했던 타란툴라라는 황금 거미가, 독거미가 짜놓은 그 월드와이드 웹에 다 걸려서 고립된 채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고독은 고립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술라. 나중에 이모하고 조커 관계로 밝혀지죠.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죽은 자들이 배회하는 소리에 자주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 창조 법칙과 싸우고 있는 우르술라. 위대한 발명이라는 환상만을 좇고 있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페르난다. 전쟁과 작은 황금 물고기 때문에 실망해 난폭해지고 있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잘 보세요. 요란법석한 파티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정작 고독으로 괴로워하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강한 집념은 죽음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곤충들이 인간에게 막 빼앗고 있던 그 불행 가득한 낙원을 또 다른 미래의 동물들이 그 곤충들로부터 빼앗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유령이 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으로 다시 행복해졌다. 유령의 사랑입니다. 고립된. 그러니까 부엔디아 가문은 숙명적으로 고립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근친상간적인. 여기서 그럼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애는 돼지꼬리였던 겁니다. 멜키아데스의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맨 앞에 우리 우르술라 이구아란하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결혼했을 때 정조대를 차고 막 날렸죠. 이 돼지꼬리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무서워서. 결국은 이제 호세 아르카디오하고 두 아들하고 딸을 하나 낳죠. 아마란타라는. 근데 그 불안이 결국은 여기에서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상상이고 비현실이고 마술적이긴 하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인간이 인간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몸집이 크다는 점에서는 부엔디아 가문의 자손이면서 여기서도 1대부터 시작해서 5대까지, 4대, 5대까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문장 안에서.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몸집이 크다는 점에서는 부엔디아 가문의 자손이며 호세 아르카디오처럼 튼튼한 데다 고집이 세고 아우렐리아노의 똑바로 뜬 통찰력 있는 눈을 지니고 있으며 한 세기 만에 사랑에 의해 잉태되었던 유일한 아이였기 때문에 가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지. 근친상간이었던 겁니다. 그 해로운 악습과 숙명적인 고독으로부터 가문을 정화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아이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린 진정한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집안의 비극을 다 정화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렇게 끝나면 소설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랬느니 알고 봤더니 마지막 문장이 반전이죠. 갓난아이를 엎어 놓았을 때 비로소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허리를 굽혔다. 돼지꼬리였다. 이 비극적인 순환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멜키아데스가 쓴 양피지의 기록들을 보니까 이건 다 신기루였던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럴까요? 태어날 때 태어났는데 죽을 때 이런 신기루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읽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3번째 읽은 셈인데 백년의 고독을 달라요. 다릅니다. 이건 다른 데서도 제가 강의한 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작품은 그런 모양입니다. 요즘 젊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은 마르케스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또 그 작품 활동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60년대를 강타했던 세계문학사에 강력한 자극을 제공했던 이 작품대로 또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겠죠. 혹시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 얘기했던 소설들이죠. 이제 이 백년의 고독을 쭉 개괄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이 소설을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곳곳에 이게 변주돼요.
대작으로 다 결합이 되죠. 다 응집이 됩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설들도 있고요.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은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6호인 8월에 만나요가 번역됐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자서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하기 살다. 마르케스의 자서전입니다. 이야기의 힘이죠. 앞에서 알레오 카르펜티에르라는 쿠바 작가가 지상의 왕국에서 제시했던 경이로운 현실이라는 그 개념을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난민은 있는 그 자체, 사물이나 현실 자체가 그냥 마술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작가는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유럽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세계문학은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의 하나입니다. 서사 욕망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기본적인 욕망일 텐데 이 이야기꾼이 사라지는 세계는 인류가 숨쉬는 공간도 사라진 세계일 겁니다. 요즘 뭐 모든 것은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만 얘기하는데 이야기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세계, 그 세계야말로 행복한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의 고독을 뭐 이해하고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강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인류의 이야기, 그냥 있는 그대로 경이로운 삶, 현실과 비현실, 환상과 역사가 마구 뒤섞이는, 시간도 선형적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온갖 시간들이 뒤섞여 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서는 수많은 시간들, 과거, 현재, 미래 다 뒤섞이죠. 그 시간들을 즐기면서 향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얘기 듣듯이. 그리고 문장의 맛도 음미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듣거나 하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죠. 이게 Cien años de soledad, 이게 100년의 고독이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다고 그러죠. 완성됐다고 하네.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 만드는데 이 트레일러가 올라와 있어요. 봤더니 스페인어로 연기를 하고 자막은 영어입니다. 한국에도 들어온다 그러죠. 올해 안에 넷플릭스는 런칭이 될 거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제 영상을 옮길지 모르겠는데 트레일러 봐서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 2분짜리 트레일러여서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올해 넷플릭스에서 100년의 고독이 영화로 발표된다고 하니까 올해 제가 기대하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100년의 고독이라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대작을 짧은 시간에 소개한다는 게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개괄적인 개요, 큰 흐름만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는 그 생각에 들리지 마시고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